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이 시력이 나빠지면요, 안경이나 렌즈 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 눈에 피로도 쌓이고 또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은 시력 교정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안내 렌즈 삽입술과 또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안과를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눈이 너무 나쁘거나 각막이 얇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라식과 라섹이 아무리 좋은 시력 교정술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인 셈인데요. 이처럼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내 렌즈 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술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한 채 시력을 교정하기 때문에 각막을 깎아내는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 성장이 덜 끝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자는 동안 시력이 교정되는 드림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력 교정 방법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안내 렌즈 삽입술과 드림 렌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지난주에는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은 생소하지만 안내 렌즈 삽입술과 또 드림 렌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삼성원과 임진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라식과 라섹을 또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안내 렌즈 삽입술과 또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시력 교정술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안경과 컨택트 렌즈가 되겠고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이저를 이용한 굴절 교정 수술, 즉 라섹과 라섹이 있고요. 네. 라식, 라섹이 안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나 소아 때는 근시 도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합한 드림 렌즈라는 교정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이 굴절 이상 때문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굴절 이상이 심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덜 심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준비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굴절 이상의 정도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 의하면 마이너스라는 표시는 이제 근시를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고요. 네. 3디옵터 이하는 경도 근시, 6디옵터 이하는 중증도 근시, 8디옵터 이하는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8디옵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초고도 근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초고도 근시 환자들은 라식이나 라섹 같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절삭하는 경우에는 절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되는 환자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굴절 교정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면 라식과 라섹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또 렌즈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나서 더 이상 착용이 불가능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라식과 라섹도 또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른 시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도 근시 환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인 환자하고 난시가 마이너스 4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굴절 교정 방법, 즉 라식과 라섹 방법으로는 교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깥에 각막 바깥에 끼는 컨택 렌즈를 눈 속에 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안내 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렌즈는 원래 매일 아침에 이제 꼈다가 자기 전에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렌즈를 아예 눈 안에 삽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안내 렌즈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각막에 손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굴절 수술 방법은
환자의 굴절량만큼 각막을 절삭을 해야 되는데 반해서 안내 렌즈 삽입술은 렌즈 자체를 눈 속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각막은 전혀 건들지를 않고요. 아, 삭제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야간 시력 장애도 적죠. 네. 절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선명한 시력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동공 크기에 따라서 라식과 라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간 시력이라든지 네. 그 초기에 수술 초기에는 이제 시력이 선명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최대 교정 시력이 이르는 데 반해서 네. 안내 렌즈 삽입술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요. 원추 각막 등의 각막합병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추 각막인 환자분들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렌즈를 제거하게 되면 원상태로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1일, 2일째 거의 그 최대 교정 시력까지 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시력 회복이 되겠고요. 네. 또 제일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한 20디옵터까지 광범위한 시력 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체 자체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네. 원근 조절을 하는 우리 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조절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시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도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렌즈를 그냥 바로 없애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없는 거고요. 합병증도 덜 발생되고 예.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내 렌즈 삽입술과 또 라식과 라섹 수술의 차이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교정 가능 도수가 거의 제한이 없겠습니다. 반면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 근시 환자에서는 일부 각막 두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고요. 따라서 얇은 각막에서도 안내 렌즈는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막 자체를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시 퇴행이 안내 렌즈는 거의 없겠고요. 라식, 라섹 같은 경우는 초고도 근시 환자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약간 근시로 다시 재발하는 그런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야간 불빛 번짐 같이 동공의 어떤 그 크기보다 더 네. 큰 범위로 절삭을 해야 되지만 절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도근시에서 약간 야간의 빛 번짐 현상 같은 게 라식, 라섹은 있을 수 있지만 안내 렌즈는 동공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불빛 번짐이 적겠고요. 재수술 여부도 역시 안내 렌즈는 아주 쉽게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이 원상 회복 가능 여부인데요. 라식과 라섹 같은 경우는 한번 절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지만 네.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그 렌즈만 눈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식, 라섹 같이 각막의 신경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라섹과 라식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원해도 수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안내 렌즈 삽입술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인가요? 예,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도 고도 근시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적당한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네. 각막을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요. 각막이 얇던 두껍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각막에 상처나 질환이 있는 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각막의 혼탁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각막 혼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헐페스 각막염 같은 경우에도 네.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라식이나 라섹 후에 다시 근시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여 각막 두께가 충분치 않으면 네. 다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이라 동공이 큰 분들도 그런 영향 없이 수술에 아주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에 부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아주 계속 근시가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21세 이하인 사람 그리고 눈이 너무 작아서 눈 속에 렌즈를 집어넣을 수 없는 분들도 수술 금기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는 분들도 수술은 이제 제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장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물론 단점들도 좀 있겠지요. 안내 렌즈 삽입술의 단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안내 렌즈 다 좋은 수술이고 네. 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지만 네. 무엇보다 렌즈 자체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가 비쌉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 라식이랑 라섹과 비교했을 때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물론 이제 그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병원마다 이제 네. 틀리겠지만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예, 비싸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엔 라식 라섹으로 일단은 많이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도근시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각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도저히 라식 라섹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에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 자체는 네. 그 20디옵터까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초고도근시 환자만 하는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중등도 근시라든지 네. 뭐 경도 근시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안내 렌즈 삽입술은 일부 눈이 너무 나쁘신 분들한테만 진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수술, 예를 들어 라식 라섹 같이 그런 수술을 받는 게 좀 겁이 납니다. 예, 비가역적인 수술이니까 원 상태로 돌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두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한 0.3% 정도에서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1% 정도에서는 각막 부종 같이 그런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내 렌즈 삽입술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홍채라는 이제 우리 눈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의 앞부분을 전방이라고 하고요. 그 뒷부분을 후방이라고 하는데요. 전방에 삽입하는 안내 렌즈를 전방 안내 렌즈 삽입술이 되겠고요. 네. 홍채 뒷면, 그러니까 수정체의 앞면과 홍채 뒷면 사이에 여기를 모양체 고랑이라 합니다. 예, 이 모양체 고랑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을 후방 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홍채를 기준으로 앞에다가 렌즈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전방 안내 렌즈 그리고 뒤쪽은 후방 안내 렌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방 안내 렌즈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삽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림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다시피 홍채 앞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렌즈가 그 양쪽 끝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고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홍채 고정 렌즈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RT산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의 종류인가요? 예. 많이 쓰는 전방 안내 렌즈가 RT산 렌즈가 되겠고요. 네. 이런 렌즈들은 다 미국에 있는 FDA 승인을 받은 안전성이 입증이 된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방 안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렌즈 자체가 보여요. 보이게 되죠. 예. 앞에다가 하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은 후방 안내 렌즈입니다. 이 전방 안내 렌즈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후방 안내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채의 뒷면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홍채의 뒷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홍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바깥에서는 이 렌즈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모양체 고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렌즈 네. 자체가 워낙 얇습니다. 0.05mm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속에 고정이 가능하겠고요. 네. 대표적인 렌즈가 이제 아이쉘 렌즈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나온 렌즈는 이렇게 보시면 렌즈 안에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홀이 네. 있는데요. 이런 홀을 통해서 방수가 원활하게 이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홍채 절개술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수술이 끝날 수 있는 이런 렌즈도 개발돼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이 렌즈를 처음 사용할 때도요, 저도 눈에다가 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하고 분명 그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안경을 계속 쓰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또 눈에다가 아예 렌즈를 삽입한다 하면은 더 걱정되는 게 많을 텐데 예.
그 눈에다 넣는 그 안내 렌즈는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예,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만약에 실리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전방 렌즈에는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후방 렌즈인 경우에는 콜라머라고 하는 재질로 된 그런 안내 렌즈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렌즈 자체의 재질이 굉장히 백내장 유발이 적고 또 다른 조직과도 유착이 안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체 친화적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 부위가 0.05 미만으로 아주 얇기 때문에 네. 주변 부는 한 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양체 고랑의 위치가 가능하고 전혀 그 생체 조직과 유착되는 경우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투과 정조가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그 인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야간 시력이라든지 시력의 질이 월등히 우수하겠습니다. 빛번짐 현상 같은 건 좀 덜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라섹과 라식에서 살펴볼 때도 이 수술 받기 전에 검사를 한 20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예. 먼저 전방의 깊이 측정이라는 검사입니다.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예. 그 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물론 안내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도 20여 가지 이상의 그런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하게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방 깊이 검사라든지 안내렌즈에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채의 앞부분, 각막의 뒷부분을 이제 전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방의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막의 가장 안쪽을 이제 내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 내피부터 수정체 앞면까지 거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안내렌즈 삽입을 하게 되면 수정체와 만날 수도 터치가 가능하겠고요. 또 네. 오히려 그 각막의 후면 내피 세포하고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CL 렌즈 같이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2.8mm 이상, 그리고 전방 렌즈인 RT상 같은 경우는 3.0mm 이상의 그 전방 깊이를 가져야만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뭐 라식이랑 라섹할 때 각막의 두께를 검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 다음은 각막 내피 세포 측정입니다. 이거는 도통 감이 안 오는데요. 예, 어떤 각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눈을 보면 이제 검은 눈동자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네. 각막이라 하면 사실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안쪽이 이제 내피 세포가 됩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각막은 이제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안측이 각막 내피 세포층이 됩니다. 이렇게 이 각막 내피 세포층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이제 명확히 볼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이렇게 네. 유지를 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막 내피 세포를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단위 면적당 보통 2,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숫자를 보이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2,000개 미만의 그 각막 내피 세포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검사는요, 눈의 크기 측정입니다. 아무래도 눈에다가 이제 렌즈를 넣어야 하니까 맞는 크기를 넣어야 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건 어떤 검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눈 속에 렌즈를 놓기 때문에 너무 작거나 네. 작게 되면 눈 속에서 렌즈가 돌겠죠. 그리고 너무 큰 렌즈를 놓게 되면 다른 조직과 접촉이 되겠죠. 수정체라든지 각막 내피 세포하고 접촉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맞는 렌즈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네. 각막의 그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길이를 재게 되겠습니다. 재는 네. 방법은 여러 가지 그 ORB라든지 다른 정밀한 장비로 일단 측정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 눈으로 직접 캘리퍼라는 특수한 수술용 자를 이용해서 또 네. 재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환자분의 눈에 가장 맞는 렌즈를 찾아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또 홍채 절개술입니다. 이 홍채 안으로 이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예.
홍채 전방 렌즈든 후방 렌즈든 어떻게 네. 됐든 눈 속에 홍채 앞뒷면으로 렌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은 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게 방수라는 물이 후방에서 만들어져서 전방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네. 이 방수가 원활하게 있기 때문에 눈의 안정적인 눈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뭐 촉촉한 느낌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눈 안에 이제 물인데, 네. 그러니까 눈에 이제 그 각막이라는 조직 자체는 아까도 이제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체 조직 중에 유일하게 혈관이 없는 조직이 각막입니다. 혈관이 있으면 그게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 혈액이라는 게 그 몸 전체의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각막은 방수라는 그런 물을 통해서 투명한 물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만약에 전방 렌즈든 후방 렌즈든 이런 방수의 원활함을 방해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1, 2주 전에 홍채에 조그만 구멍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홍채 절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일단 홍채 절개 수술 그림을 보면서 다시 조금 설명을 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홍채 작은 구멍을 만드니까 좀 너무 이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또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100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안약으로만 마취를 하고 간단하게 5분, 10분이면 수술 절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10시 반이나 1시 반 쪽에 2개 홍채의 절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밖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안검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눈 밖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1, 2주 전에 안내렌즈 삽입수 1, 2주 전에 해야 되는 문제가 불편하죠.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요즘에는 이제 이런 홍채 절개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렌즈 자체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한 5개 정도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홍채 절개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방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수술 중에 사용하는 점탑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저게 통째로 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게 통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대부분 렌즈 전체 길이는 한 13mm 정도 되는데요. 그건 환자의 눈의 상태에 따라, 눈 크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학 중심부라든지 이 주변부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360 마이크로 정도도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표시가 안 나는 아주 작은 구멍이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방수가 원활하게 흡수가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홍채 절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합병증의 발병률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채 절개술이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수술로 완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이 한 0.3% 정도의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쉘, 아쿠아 아이쉘인 경우에는 한 0.1% 미만 정도로 백내장 발생률이 아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술이 되겠고요. 더 안전적인 수술이 되겠고요. 이런 이유로는 이제 방수가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속에 영양분과 산소를 주는 역할을 방수가 하기 때문에 수정체라든지 각막에 영향이 적겠고요. 그리고 수술 초기에 보통 1, 2일,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최대 교정 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만큼 빠른 시력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시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을 100번 들어도 사실 수술 과정을 한 번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라섹과 라식 수술의 영상도 봤었는데요. 먼저 아쿠아 ICL 이 수술 과정을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그 수술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렌즈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얇습니다. 그리고 양쪽 주변부 쪽으로 한 1mm 정도로
각막을 절개를 하고요. 네. 중심 부위는 한 3mm 정도 아주 얇게 짧은 부위에 그 절개를 한 후에 렌즈를 이제 삽입하게 됩니다. 렌즈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로도 그 수술 부위로도 렌즈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내 발 모양이 있는 부분을 모양체 고랑, 그러니까 홍채의 뒷면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후에 점탑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네. 홍채를 원상태로 만들고 수술을 끝나게 되는데요. 대략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티산 수술이라고 해서요. 이 전방 렌즈 삽입술이잖아요. 예. 이것도 또 영상을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알티산 렌즈는 전방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질 자체는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좁혀져서 들어가고요. 네. 렌즈가 전방에 위치된 상태에서 렌즈를 집어넣었던 기구를 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렌즈이기 때문에 홍채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양쪽 두 부위 양쪽 끝부분을 홍채에 고정을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특수한 그 홍채 고정 그 장비가 있습니다. 수술 장비가 베큐픽스라고 하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홍채를 아주 작은 소량 부분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안내 렌즈에 전방 안내 렌즈에 고정을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역시 후방 렌즈와 마찬가지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렌즈 전방 렌즈 삽입술은 할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그러면 좀 통증 같은 거는 없을까요? 예, 수술 후에 통증 같은 거는 거의 없고요. 네. 이제 일시적으로 안압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안압이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가시게 되겠습니다. 또 회복 기간도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 이후에 15분, 20분이면 수술이 끝나는데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은 물론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수술이다 보니까 눈 안에 이제 어떤 세균이라든지 그러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안 같은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좀 씻는 걸 자제.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요. 이 렌즈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렌즈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반영구적입니다. 특별히였으면 렌즈를 제거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안정적인 시력을 되찾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내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드림 렌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렌즈, 정확하게 어떤 시술인가요? 예, 그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렌즈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컨택 렌즈랑은 좀 모양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커브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렌즈를 이제 밤에만 끼고 이제 자게 되면 낮에는 이제 렌즈를 빼고도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 렌즈 자체가 이제 드림 렌즈라고 하니 뭐 꿈의 렌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때 끼니까 드림 렌즈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드림 렌즈를 개발하신 분이 닥터 레임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2002년도에 이제 FDA 승인은 났고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드림 렌즈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뭐 잘 때 깨니까 잘 때 꿈을 꾸니까 드림 렌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요, 잘 때 렌즈를 끼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렌즈를 빼면 눈이 잘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아래 그림은 이제 일반 렌즈가 되겠는데요. 일반 렌즈는 이렇게 렌즈 자체가 이제 볼록한 이제 렌즈 각막의 형태와 같은 형태의 볼록한 모양입니다. 이런 렌즈를 착용하고 렌즈를 또 빼게 되면 각막 모양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렌즈의 중심 부위가 주변부보다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 평평한 렌즈를 각막 위에 끼게 되면
각막이 중심 부위가 렌즈 모양처럼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즉 오목 렌즈 효과가 있고요. 네. 이런 오목 렌즈 효과 때문에 렌즈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시력이 잘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네. 눌러주는 거네요, 자는 동안? 네, 맞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빼고 이제 하루 뭐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눌렸던 각막이 펴지기 때문에 다시 시력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렌즈를 사용할 때는 잘 때 절대 끼지 말고 이제 빼고 자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렌즈는 끼고 자도 괜찮은 거겠죠? 네. 오히려 끼고 자야지만 낮에 네.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렌즈 자체가 사실은 높은 산소 투과도가 있습니다. 보통 렌즈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아주 높은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밤에 자고 밤에 자고 잘 때 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렌즈는 사실 산소 투과도가 이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끼게 되면 오히려 렌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각막에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뭐 궤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2배, 3배 정도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잘 때 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또 높은 그 친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렌즈는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데 이건 친수성, 물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재질 자체는 물론 아크릴이지만 그 안에 이제 실리콘 레진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렌즈 자체의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렌즈 자체의 뭐 스크래치라든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착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네. 보통의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각막 지형도 검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각막이 이제 렌즈를 끼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렌즈를 끼고 대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이렇게 중심 부위가 빨갛게 눌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환자 도수만큼 눌려진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렌즈를 벗어도 시력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력이 다 다르니까 그 환자의 시력에 맞게끔 렌즈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렌즈의 그 중앙 부위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네. 이 평평한 정도가 바로 환자의 그 도수랑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평평할수록 많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근시 도수가 좀 높은 경우가 되겠고 오히려 약하게 이제 도수가 있는 경우에는 평평한 정도가 좀 적겠죠. 그래서 네. 환자에 맞게끔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라섹과 라식도 안내 렌즈 삽입술도 알아봤을 때 왜 이 시술에 적합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 그럼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세 이상의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 누구나 다 근시나 난시를 가진 사람들은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근시가 이제 마이너스 6도부터 이하, 그러니까 고도근시 아랫부분, 중등도근시까지는 교정이 가능하고요. 네. 난시의 경우에는 이제 3D부터까지는 이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추각막이라 하면 이제 각막 자체가 이제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중심 부위가 튀어나오는 건데요. 네.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각막의 중심을 누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응증이 안 되겠고요. 네. 또 장점이라면 이제 드림 렌즈 자체는 이제 굉장히 가역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 같이 아니면 안내 렌즈인 경우에도 뭐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렌즈 뭐 잘 때만 끼면은 바로 낮에 잘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네. 드림 렌즈 자체가 높은 친화성이라든지 뭐 산소 투과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컨택 렌즈에 의한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큰 장점으로는 이제 근시 진행이 지속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드림 렌즈 자체가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안경을 착용할 수 없는 특수 직업, 뭐 연예인 같은 경우, 운동선수, 조종사,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합한 치료 대상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또 안내 렌즈 삽입술 말씀하실 때요, 그 반영구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럼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한번 뭐 구입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알려지기는 이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6, 7년까지도 다 쓰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드림 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드림 렌즈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 진료할 때 처음에 이제 안경을 쓰게 되는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 때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네. 눈이 나빠졌어요 하고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경을 쓰면 얼굴 모양이 바뀐다. 왜 코도 낮아진다 예, 그러고 예. 여기도 눌린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또 계속 안경을 쓰면은 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 렌즈 자체가 이제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라든지 이런 게. 또 하나는 이제 수술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가역적 렌즈만 빼면 다시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기 네. 때문에 청소년기 그러니까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계속 도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드림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근시도 억제될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수술 안 해도 시력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 네. 네, 오늘은 이 삼성안과 임진호 원장님과 함께 안내렌즈 삽입술 그리고 또 드림 렌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요 가장 노화가 빨리 오는 기관이 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또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30대부터 노안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은요 오늘부터라도 눈 건강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